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긍정심리학을 연구해온 셰인 로페스 교수에 따르면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4가지 믿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내겐 그렇게 만들 저력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긍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은 삶의 태도나 전략에 가깝습니다. 긍정이라는 것을 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희망을 잃을 수 있지만 긍정을 태도와 전략으로 삼는다면 나쁜 상황에서도 어디선가 공짜로 희망이라는 무기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만나봐야죠. 뜨거운 토론 주제 2가지. 그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들의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더 높은 경쟁이 또 치열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때마다 이 폐지와 확대, 분양가 상한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의견들이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새벽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양성평등과 친환경을 모토로 흑자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산업계, 또 유통업 입장에서는 과연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이맘때 참 우리가 많이 찾는 건데 좀 아쉽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폭우 계속되면서 제철 과일, 오이, 상추 등 일부 채소 가격도 크게 올랐죠. 다만 과체류인 이것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우스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충남 논산, 부여 쪽에 큰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것의 맛이 달지 않다, 밍밍해졌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마트에서 당도 검사를 해보면 통과율이 90%를 유지하다가 40, 50%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이거 좀 미리 좀 많이 먹어놓을 걸.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2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호박에 줄을 그으면 요즘 비슷해지나? 자, 2글자. 화채를 만들면 참 꿀맛이기도 한데 아쉽게 됐습니다. 당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정답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포기한 이후에 아시아 금융시장은 정말로 찬바람이 불었고요. 네.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좋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이 다우 지수가 0.3%, 나스닥 지수가 1.6%, 대형지수 이제 S&P 500 지수가 1.1% 올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적인 이제 지지를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주들, 반도체주들,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섰는데요. 네.
대만이 반도체 뭘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비난 속에 대만 반도체 TSMC와 함께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4%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 테슬라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브로드컴, 퀄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모두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급등을 했습니다.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승장에서도 소외된 종목이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IT 대란을 촉발했던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이 서버 보안 업체 네. 여기가 두 자릿수 13%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2분기 어닝 시즌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테슬라, IBM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우선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요. 네. 또 미국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 통계로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 속에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79달러대,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82달러대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미국 대선발 불확실성으로 외국인이 발을 빼면서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뭐 2차 전지주들이 된소리를 맞으면서 5개월여 만에 810선마저 내줬는데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31포인트 올라서 2800선 시도하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11포인트 올랐습니다. 8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카카오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이게 시세 조작 혐의를 좀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망, 도주의 우려가 있다. 라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요? 네. 사실 기업 CEO들이 도주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참 좀 이례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엔터테인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치솟아서 실패했고 결국 이제 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 물론 카카오 측은 이제 이런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 김 위원장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구속이 됐다는 얘기지 범죄 사실이 유죄가 인정됐다는 건 별개거든요. 아직 아니죠.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이러면 카카오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제 또 이제 뭐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지위도 흔들리고 또 구속 확정이라는 사실 역시도 주가에는 사실 좀 부정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 사업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김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뭐 이제 공격적인 이제 사업 확장으로 이제 좀 그동안 사세를 이제 좀 넓혀왔던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뭐 카카오 주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은 원칙도 많이 줄곧 장기간 내려왔던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요.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카카오뱅크를 팔거나 아니면 김범수 위원장 본인 지분을 팔거나 뭐 이걸 또 선택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또 지켜보면 될 테고요.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병환 후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위원장 자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사실 네. 금감원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김 후보자가. 그러다 보니 야당의 경우에는 아니 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까지 지냈고 1차관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니 이 현 정부의 실패론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공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제 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이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 최우선 정책 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이제 DSR 내실화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예한 이슈죠.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또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이제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제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당론은 부자 감세다라면서 금투세 폐지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일단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금융소득세가 이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가상자산 김 후보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허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다소 이제 부정적입니다. 과거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었던 이제 혼란을 미루어 보아서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넷 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허가를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 이제 인허가를 내줄지 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라라는 질의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입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제 신규 인터넷 전문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다. 인가와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금융위는 이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은행의 신규 인가 신청을 상시로 접수를 해서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본격화했고 이미 어느 정도 컨소시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인데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을 고려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그 휴대전화 바꿀 때 혹은 번호 이동을 할 때 통신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통신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게 또 엇갈리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입니다. 번호 이동하면 네.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할인해서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 지원금 폭을 더 높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 공시지원금 플러스 전환지원금 합치면 당시에 이제 신형 갤럭시 S24의 경우 한 100만 원대인데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예시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서 실제 매장에 가보니 단말기 전환지원금은 최고 요금제를 써도 5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정도에 그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제도 시행 지금 넉 달 넘었거든요. 3월 14일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여전히 짠물 지원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6의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이 없습니다. 제로. 0원인데요.
전원지원금 50만 원은 고사하고 기존의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공시지원금까지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통신업계는 지금 5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 가입이 줄고 있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더 이상 마케팅 경쟁을 벌일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소비자들은 현물큰 거죠. 정부의 탁상 행정에 대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퍼주진 않더라. 이걸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범 기자는 감기 걸리셨어요? 네, 참 모두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제가 달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 괜찮은데요? 네. 평소에 목소리가 얼마나 안 좋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한마디 하는데 알았는데요. 오, 목이 잠겼다. 역시 절친이셔서. 절친 반사예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야, 올해 들어서 서울 지역, 물론 이제 지방마다 좀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이 청약 시장도 굉장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고요. 강나루 기자가 먼저 얘기 주실까요? 그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이야 뭐 분양가 상한제 하면 다 아실 정도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오늘 주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반백년 가까운 역사예요, 사실. 1977년에 분양 상한가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사실 시행했다가 폐지했다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만 적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상한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이제 시세의 한 60 또는 한 80% 수준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한을 두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공사비가 인상되고 또 신축 아파트의 이제 분양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치열하냐 이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청약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의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110대 1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110대 1. 그러니까 한 6개 단지 2,723가구에 3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면에 이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이 정도였다는 거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아파트의 청약은 얼마냐 했더니 한 17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0대 1 대 17대 1. 그러니까 상한가를 적용하냐 안 하냐가 청약 경쟁률 큰 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시세 대비 낮은 가격 때문에 이제 상한제는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탄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26대 1. 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아파트는 1110대 1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물론 이것도 그 시기나 아니면은 그 표본에 따라서 뭐 경쟁률이 또 달라질 수는 있는 건데 역시 가격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시절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꽤 잘 팔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집 안 사면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 사면 큰일 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왜 그 분상제 쪽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모이느냐 집값이 그렇게
그 경쟁력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건축비 때문인 영향이 클 겁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집 건축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면 건축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너무 가격이 높은데, 근데 분상제가 되면 그 건축비를 물론 오른 걸 반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분상제가 지금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냐. 방금 강 기자가 말했지만 강남 3구랑 용산이거든요. 모두가 지금 똘똘한 한 채 하면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분상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은 것.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차이,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비 등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취지를 달성하느냐를 네. 좀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는 지점에 온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목적은 이게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 57조인데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지 못하게 눌러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들이 다 10억 하는데 이 아파트를 8억에 분양을 하면 10억짜리가 8억으로 끌려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 취지와 설계인데 이게 작동이 안 하고 거꾸로 8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냅다 팔아버리면 순식간에 2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취지가 작동하지 않고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과열되면서 또 청약이 몰려버리게 되죠. 그 로또를 먹으려고 실수에 가수효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어떻게 정상적인 청약이 1000대리 넘겠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를 좀 따져볼 상황에 온 거 아닌가.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과열되던 시기에 새로 분양을 하는 단지마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좀 잡아보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좀 천장을 만든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누구 좋은 일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 사실은 서영민 기자. 2020년, 21년 집값이 막 오를 때 오르고 나서 언론들이 막 분상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막 분석을 했죠. 허그 분양가 가지고 민간 분양가 동향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분상제를 하고 난 뒤에 집값이 그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상제 효과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기간이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다른 겁니다. 분양가가 분상제는 언제 도입되느냐? 분양가가 너무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걸 눌러야 되겠다는 시점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호황기, 과열기에. 네, 과열기에 도입이 되고 분상제가 없던 시기는 그 과열이 안 되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분상제를 도입한다고 과열이 눌러지느냐? 안 눌러질 수 있죠. 금리가 그렇게 낮아버리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유동성이 막 풀려버리면 이거 뭐 무엇으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분상제고요. 근데 분상제를 내놓은 시기에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럼 분상제를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은 결과를 냈느냐 하고 아니면 그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부는 물어보면 딱히 다른 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 제 견해로는 좀 되게 너무 저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한번 해보면 올해 이제 사과가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금사과 뭐 하나에 10,000원도 할 정도.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과값 상한제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겁니다. 한 알에 10,000원 하는데 한 알에 5,000원 이상 못 받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당연히 그 사과값 상한제로 팔리는 마트에는 장사진 줄이 펼쳐지겠죠. 소비자들이 고생하면서 그걸 싸게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물량이 다 떨어지면 10,000원 하던 사과가 5,000원으로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주택에선 작동한다고 믿는 건지. 5,000원짜리 사과를 산 사람들이 10,000원에 팔겠죠. 그리고 농민들은 5,000원에 팔아봐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공급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작동하지 않는 상한제가 왜 주택에서는 작동한다라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에요.
약간 수십 년째 토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공성을 또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약의 기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을 텐데 역설적으로 수백 대 1, 수천 대 1 경쟁률이 돼버리면 또 집을 구하기는 또 더 어려워지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효과. 그러니까 2022년, 23년에 효과가 있었고 20년, 21년에 효과가 없었고 그 시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나눠서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면적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2020년, 21년 시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전 기관과 동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도움이 안 됐다가 결론이긴 한데 중소형 평수일수록 도움이 안 됐다. 당시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면 중소형 평형일수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지 않더라. 그런데 중대형에는 약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대형은 프리미엄이 붙는 평형이거든요. 좀 더 넓은 집을 좀 비싼 값을 주고 살래. 분양가가 조금 높아요. 다른 집들보다. 근데 그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니까 이쪽은 집값이 상승하는 걸 좀 억누르는 효과가 있더라. 중대형은. 근데 면적별로도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저희 이제 그 원터의 기자들 여기에 이제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한 국토교통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라는 발주를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관리 체계가 이제 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의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약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주를 올렸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그러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하로 할 거냐. 아까 시세에서 60에서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마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정해서 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이 기본형 건축비가 그동안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2020년에는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한 164만 원 정도 했는데 4년 후인 올 3월에 했더니 한 20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년 동안 한 24% 건축비가 올랐다고 반영을 해준 겁니다. 정부는.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한 3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정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건축비는 4년 동안 24% 정도 올랐는데 실제 건설업계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공사비 지수라는 걸 보면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봐라 이게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이걸 반영을 못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공사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 이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건설사가 이거 마진 안 나온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는 못 짓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도식적으로 적용을 하면 결국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상승세의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는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걸 풀려면은 일정 부분은 공급량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우리 다 알지만 빈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밀지 않는 한은 결국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우리가 숱하게 기사를 봐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건축비 때문에 건축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공급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공사는 건축비를 묶어버리면 거기는 이문을 남겨야 되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싫으면 LH, SH가 다 지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지을 능력이 있나는 거죠.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공급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민간 회사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너희는 이득을 보지 마라고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겠냐고요. 사실 근데 이 분상제를 풀어주면 공급이 될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설 때 재건축 3대 대모지라고 불렀던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분상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유인 환수제, 재초환. 이거 다 풀어줄 수 있나요? 일단
일단 한번 딱 깨놓고 안전진단도 풀어주고 분상제도 풀어주고 초과이익 환수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면 공급이 늘어나서 좋나요? 요걸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더 잘할 수 있게 풀어주면 좋아집니까? 분양가는 내려갑니까? 집값은 떨어집니까? 거기에도 우리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선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많지 않은 거고요. 집값이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집값이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정책의 패키지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포기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이걸 반대로 신속하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점은 이때와 저때 다른 때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할 문제이지 분상제는 이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상제가 공급을 줄일 수 있죠. 공급을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지난 분상제가 왜 효과가 없었느냐. 이게 여러 정책들이 믹스가 되면서 역효과를 낸 측면도 좀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분상제가 적용이 됐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2021년 2년. 왜 낮아지지 않느냐. 택지비가 너무 높아져서거든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건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건설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택지비가 왜 높아지느냐. 공시지가가 높아졌거든요. 공시지가는 왜 높아졌느냐? 집값 누르려고 집 관련 세금을 많이 거들려다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그때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10% 이상씩 공시지가를 높여갔거든요. 매년. 근데 공시지가를 높이면 세금은 많이 거치지만 동시에 재건축을 할 때 택지비도 높아지는 겁니다. 공시지가 책정에 따라서. 이거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정책이 오히려 집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역효과를 낸 겁니다. 이게 이 정책과 저 정책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복잡할 수는 있고 그게 그 정부의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고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보는 분들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난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 같았어 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 정책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봉님은 제도가 많아지면 서로 충돌해서 이도저도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게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대안 중에 항상 하나 나오는 게 후분양제도입니다. 그때 시세에 따라서 또 분양을 하자. 근데 이거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조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후분양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긴 하죠. 이렇게 선분양으로 분양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정도 빼고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아파트도 하나의 물건이라고 보면 당연히 다 만들어 놓고 완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은 PF 문제와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PF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고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비가 100이라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돈을 한 3이나 4 정도 들고 시작을 해요. 네. 땅 살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 땅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PF를 받아서 땅을 이제 삽니다. 땅은 사지만 건축비를 올릴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뒤집으려면 이제는 시행사들이 자력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비 정도는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행사 중에 보통 그냥 서울에 웬만한 500가구만 줘도 1조 원이 넘는데 사업비가 5천억, 6천억을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시행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는 거는 좋은데 후분양을 할 수 있게 수분양자가 아닌 사람도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리츠로 돈을 동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들어줘야 이게 선순환이 되지. 그걸 안 만들어 놓고 후분양제 합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파트만 안 지어지는 현상만 지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 현상만 초래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리츠 또 활성화 정책들도 계속 꾸준히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432님이 김준범 기자님 아닌 줄 알았어요. 빨리 쾌차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름의 대표 과체류인 이것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이거 그 세모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식 맛보라고 해주시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해서 껍질도 살펴보고 색깔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근데 또 그렇게 두드려봐서 어떤 소리가 더 맛있는 이거냐를 가릴 수 있을까? 이것도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두드려보고 사왔는데 왜 맛이 없지? 이랬던 경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큰 한 통으로 파는 것보다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당도가 떨어졌다. 달지 않은 이것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고 1025님 퀴즈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영자님은 모두 우리 가족이 수박 킬러인데 당도가 떨어져서 예, 구매를 했더니 싱거우니 안 먹어요라고. 예, 빨리 뒤로 넘어가야겠네요.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일이 펼쳐지겠죠.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리 올림픽. 토요일 새벽에 개막식이 열리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 2시 30분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개막식이 이제 올림픽 최초로 전 최초인지 몰랐는데 야외 개막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리의 센강에서 이제 야외 개막식을 하는데 그 강 위에서 수상해서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 거고 한 206개국 참여하는데 이제 1,500명 한 10,000명 정도의 선수가 116척 배를 나눠 타고 6km 수상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이제 32개 종목에 329개 세부 종목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3명을 비롯해서 이제 총 261명인데 이게 이제 48년 만에 최소 규모라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이제 구기 종목이 대거 탈락하면서 조금 최소 규모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참 아쉬워요. 인기 많은 구기 종목에서 탈락을 하면서 축구가 올림픽 못 나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사실 그 일본이 최근에 올림픽이든 국제 경기에서 성적이 꽤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죠. 뭐 어느 대회를 가도. 근데 돌이켜보면 10년, 20년 전에 일본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늘 일본을 이겼었거든요. 네, 그때 저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를 육성을 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되나 보다 했는데 일본이 도쿄올림픽 앞두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다시 또 순위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그냥 순위로 올림픽을 보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으시겠지만 순위로 보면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력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른바 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몇몇 구기 종목은 이제 출전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또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또 둬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잘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무릎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시안 게임 때 저는 그 스포츠라는 게 의외의 순간에서 의외의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큰 감동을 가슴을 뛰게 하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저는 안세영 선수 결승전이 떠오르거든요. 뭐 어느 순간 무릎 부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코트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메달은 못 따겠구나 안타깝다 랭킹 1인데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더니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수비 위주로 하면서. 네. 저게 그때 느꼈던 감동이 저는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는 가장 큰 감동이었는데 이번에도 안세영 선수가 꼭 잘하셔서 감동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뭐 양궁도 있고요. 양궁 같은 경우는 여자 단체에서 이번에도 금메달 따면 뭐 10연패라고 하더라고요. 40년 전 40년. 중압감도 클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한 그냥 건데. 뭐 당연하게 따는 게 아닌데. 예. 뭐 높이 뛰기도 있고 우상혁 선수.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구기 종목이 진출을 안 해서 사실 솔직히 저도 이번에는 별로 올림픽이네 기다려진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시차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뭐 축구나 뭐 배구, 농구 이런 좀 구기 종목들이 좀 있어야 관심이 가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뭐 열렬한 스포츠 애호가 아닌 저처럼 보통 애호가면
대부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다. 스타 네. 플레이어들이 더 이제 흥행을 더 가져오긴 하는데 또 모르죠. 여기에서 또 반짝 스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스타가 또 새로운 스타를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수영의 홍선우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홍선우 선수도 잘해서 좋은 소식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올림픽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 환경 올림픽 이런 것도 강조를 하는데 에어컨이 없다면서요. 선수단 그 선수촌에. 그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한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해서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더운데, 그러니까 원래 파리 올림픽에서 이번에 테마로 가져간 게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찬 지하수를 순환하는 공법으로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거 준비 안 해줘도 우리가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을 이제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임시 에어컨 한 2,500대 정도 마련해서 선수촌에 비치할 예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에어컨 비치하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 네 돈 니산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돈으로 네가 사는 건 맞지 않을게.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참 안 가죠. 에어컨이란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 없이 지내실 수 있나요? 한낮에? 없거든요. 특히 선수들한테 경기력이 중요한데 네. 이거 에어컨 없이 만약에 가면 실제로 뭐 세계 기록이라든지 올림픽 기록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자 나라들만 할 수 있겠죠. 냉방 양극화. 네. 그럴 수 있죠. 빈부격차가 성적으로. 의도는 되게 선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지금 저희가 겪는 것처럼 기후 문제가 글로벌 이슈다 보니까 올림픽을 준비할 때 있어서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여튼 유럽의 기후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에어컨을 안 틀면 못 견디겠다 싶은 날이 일주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실제로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15년 전에는 거의 설치된 건물이 없어요.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필요해지죠. 프랑스도 약간 비슷합니다. 영국보다는 조금 위도가 낮긴 하지만 역시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덥지 않았고 평균 기온이 뭐 20몇 도 뭐 이 정도 수준이어서 꽤 버틸만 하기 때문에 건물 설계만 잘 하고 방금 강 기자가 말한 것 같은 설비만 하면 꽤 견딜만 하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가능했는데 기후 변화가 이 모든 계획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올해도 너무 덥고 작년에도 더웠어요. 그래서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 대륙에서 해마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 폭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에어컨이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니까 너무 힘든 날들이 꽤 길어졌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것도 좀 이해는 해주시면 뭐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사실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되게 덜 쓴 절약하는 뭐 약간 짠돌이 같은 뭐 그런 올림픽인 것 같아요. 사실 올림픽을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보면 이게 뭐 어느 나라 4년마다 열리는 어느 나라 올림픽을 봐도 회계가 엉망진창입니다. 회계가. 이게 사실 IOC라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 국제기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가 나오는지가 정확히 결산이 안 돼요. 서류 자체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도 그 파리올림픽도 개최 비용에 어떤 자료를 보면 12조 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자료를 보면 뭐 7조 원, 8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한 55조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예전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역시 한 많게는 70조 원까지 썼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 회계가 약간 뭐 중구난방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최대 12조 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에 올림픽의 한 4분의 1, 5분의 1 값이니까 굉장히 돈을 덜 썼다. 실제로 주경기장을 안 지었습니다. 보통 주경기장을 짓는데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안 지었고 뭐 종목이 한 30개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신설한 경기장이 한 2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 예를 들어서 근대 5종이라는 그 경기는 뭐 저도 5종이 정확히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육상 등등 몇 가지 섞은 거잖아요.
그 경기는 베르사유 궁전 공터를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프랑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명소들을 활용을 하면서 되게 돈을 아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노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올림픽인 거는 평가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앞으로 개최할 곳들도 이렇게 좀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 올림픽 흑자냐 적자냐 또 수익성을 가르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적게 쓰느냐더라고요. 물론 이제 각국들은 또 주요 도시들은 그 겸사겸사해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고 뭐 경기장도 짓고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수익성을 위해선 적게 쓰는 게 답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88년에 올림픽 개최할 때 그때 수익성 생각 안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죠, 우리 그때는. 달라진 국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런 용도로서 올림픽은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알리기는. 근데 사실 뭐 프랑스가 굳이 뭐 달라진 위상을 알려야 되나요? 뭐 다음에 여는 LA는 뭐 알려야 되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 흑자 논란이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IOC 눈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그 개최지를 이렇게 선정하는 그 투표를 할 때 막 저는 이것도 할게요. 저는 이것도 할게요. 스테디움이 얼마나 화려한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는 이것도 할게요 하면 너 그거 좀 더 해. IOC의 기준은 그거보다 더 높고 이거 안 맞추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은 경쟁이 없었습니다. 파리가 개최할 때 경쟁이 없었어요. 원래 최초에는 5개 나라가 5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 도시가 빼면서 파리와 LA 2도시만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IOC에서 그럼 한 번은 파리 너네가 하고 다음은 LA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타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흑자 적자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 도시들의 경쟁률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IOC 눈도 낮아졌고 이제 우리 좀 환경 친화적으로 ESG도 생각하고 흑자 낼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림픽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19355님이 메달 따지 못해도 심지어 꼴찌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한 올림픽, 행복한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또 즐기면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좀 이 볼거리를 함께 즐기면서 뭐 내수 소비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참 그 개막식 때 선수단이 각 나라의 단복을 입고 등장을 하잖아요. 아, 네. 저희가 그 준비한 이미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유튜브로 KBS 1라디오 유튜브로는 저희가 화면이 같이 나갈 텐데 각 나라의 단복이 또 화제입니다. 얼마나 어떤 나라가 제일 이쁜 옷 입고 들어오는가. 지금 화면에는 몽골 단복이 나타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몽골의 단복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 벌 만드는데 20시간 걸리고 뭐 며칠 걸리고 그런데요. 근데 가장 예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그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게 이게 단복이 이 한 땀 한 땀 그 등 쪽에 그 약간 그 특별한 몽골 특유의 문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 예쁘다. 그리고 약간 여신 아니면 신들 같다라는 느낌을 좀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몽골 자체 기업이 제작을 한 거라고 하고요. 디자인도 우리나라 단복도 기존의 대기업이 아니라 패션 대기업이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거기도 이제 뭐 조단이 유니콘이라 평가받는 기업입니다만 또 뭔가 좀 세대 교체가 되는 느낌도 나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약간 죄수복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뭐 네티즌들 중심으로 약간 그렇게 이제 약간 놀림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또 일각의 외국 커뮤니티에서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나 이런 데서는 멋있는 단복 10개 나라 중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갔다고 해서 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복도. 그렇죠. 그래서 예쁜 옷 입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올림픽 시즌 되면 우리나라 뭐 유통업계에 과연 특수가 되느냐. 또 집에서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치킨이라도 더 몇 마리 더 팔 수 있는 이걸 봐야 되는데 이 경제적 효과는 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치킨을 팔려면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2시간짜리. 네,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치킨집이 불티가 나는데요. 근데 그런 경기가 없으니까 모두가 둘러앉아서 장시간 지켜볼 경기가 없으니까 그런 종류의 배달 수요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시차도 약간은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모두 모여 앉아서 경기 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유럽 지역의 오전 시간이 우리로는 이제 오후 시간이랑 좀 겹치잖아요. 네. 그 파리에서 오전에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시간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대. 근데 보통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결승전, 중결승전 이런 경기는 오전부터 계속해서 저녁에, 밤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파리 현지에서 저녁에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 되겠죠. 네. 네, 아까 뭐 그 서영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전혀 각본이 없는 하나의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게 이제 새벽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올림픽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게 전혀 예측 못했던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면서 엄청 또 이게 대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너무 이제 나으르면 이제 올림픽인데 너무 또 이게 김 빠지게 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지상파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그렇죠. 트시면 오랜만에 또 지상파 TV 들어오셔서 보시면 깨끗한 화면으로 아주 고품질 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KBS가 개막식, 폐막식 모두 다 현장 중계한다고 하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기존에는 TV 앞에 둘러 앉아서 보는 것들이 사실 요즘에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올림픽을 겸사겸사 해서 가족들과 다 함께 4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 과거에는 TV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가전제품도 교체 수요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게 또 과거만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디어 안타까움도 소비 있습니다. 행태가 또 달라지다 보니까. 예, 김병선님이 패럴림픽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나라 여자 골볼 대표팀이 패럴림픽 출전합니다. 라고. 패럴림픽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같이 또 응원하시죠.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인데요. 최근에 일부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더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